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감장 분위기가 예년과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감장 출입 자체를 한 50명 내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주변 복도가 막 인산 이내였거든요. 네. 근데 한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첫 화상 국감도 열린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잖아요. 쇼하거나 튀기보다는 네. 이제 국정을 두루두루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에도 쉬지 않는 국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400여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네. 강민승 님이 데이트 폭력은 살인입니다라고 저희 오늘 첫 아이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사나님이 저는 현재 여자친구가 없어서 한번 보고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뭔가 좀 짠해지는 댓글. 크라이시스님 데이트 폭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서로 이성을 고를 때 인성을 고려 안 해서 그런 것 아님 하셨는데요. 이게 인성을 고려하고 이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첫 순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프리 초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인권사법팀의 공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사실- 쉬시는 날인데 원래 저희 프리데스크를 쉬려고 위해서. 했는데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나와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감동이었어요. 네. 기사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네,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심층으로 사실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집중으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인들 사이에서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데이트 폭력하면은 도대체 어떤 게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좀 여쭤보고 여기 싶어가지고. 댓글에도 데이트 네. 폭력이 뭔가요? 뭐 이런 댓글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뭐 아니면 스토킹 뭐 이런 거 연상이 되거든요. 네.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연인 간의 어떤 언어적인 폭력도 해당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많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다수가 이제 대부분 이제 때리는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외에도 사실 스토킹이라든가 스토킹은 이제 괴롭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접근을 해서 괴롭힌다든가 뭐 이런 게 또 있고 또 많이 간과되는 것이 또 돈을 뺏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제적으로 뭐 이제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학교나 회사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제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트 폭력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나갔던 리포트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현정 씨에게 그 일이 있었던 건 교제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말다툼 도중 남자친구 A씨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겁니다. 협박을 1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나 너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너의 피부를 어떻게 하고 눈을 어떻게 코도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급한 대로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넘겼지만 이전에도 폭행과 폭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뭐 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 보이는 복부 부분 이런 부분만 폭행을 하고 얼굴이나 정말 티가 많이 날 것 같은 뼈 부분은 아예 때리지를 않더라고요. 현정 씨에 앞서 A씨와 교제했던 예전 여자친구도 악몽에 시달리긴 마찬가지. 수건을 이렇게 틀틀하면서 때리고 뺨 때리고 뭐 이렇게 배를 주먹으로 치고 흉기 협박 역시 똑같이 당했습니다. 칼끝을 목까지 이렇게 대고 자기는 너 죽일 수 있다고 너 죽고 나도 죽으면 된다고 지금 잃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네,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들으니까 참 끔찍합니다. 네. 실제 고민성 기자가 만나봤잖아요.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네, 그러니까 한 남성한테 이제 두 여성, 그러니까 그 전 교제 상대 2명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폭행을 행사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 남성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문대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더라고요. 아. 사진을 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잘해주고 처음에는 또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하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교제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연인 간에 어쩌다 보면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다툼이 생길 때 갑자기 이제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수건 같은 거를 채찍 삼아서 막 때린다든지 뭐 예,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여성이 갑자기 이제 남성분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울면서 사과를 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울면서 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사랑했던 사이고 또 좋아하는 관계니까 용서를 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칼로 협박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게 네. 조금씩 폭력의 강도가 세지고 나서야 본인도 이제 아 이게 지금 선을 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폭언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전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똑같이 이제 칼로 협박까지 당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신고를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공유하게 되고 사는 것도 알게 되고 뭐 SNS 계정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아, 이 남자가 내가 신고를 하면은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게 두려워서 그냥 이제 숨고 연락을 끊고 뭐 헤어지는 걸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여성분들은. 네. 사실 이 뭐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뭐 처벌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신고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 데이트 폭력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뭐 법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법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아무래도 이제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폭행이면은 그냥 일반 형법의 폭행죄, 뭐 상해면 상해죄 이렇게 처벌하게 되는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징역 3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처벌되는 거죠. 네, 근데 또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 처벌, 그러니까 불벌. 의사, 네, 불벌. 그래가지고 의사를 이제 처벌 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또 처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합의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형이 또 되거든요. 예, 감형이 되고 처벌이 안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벌금형에 그치게 되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이에서 뭐 술 취해서 이렇게 어깨를 부딪혀서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서 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좀 더 특별한 관계, 좀 사적으로 더 내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걸 좀 다룰 때는 좀 다른 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또 재범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다른 특별한 법을 두는 건데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수년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법이 없어서 일반 형법으로 이제 처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특수 협박이라고 해서 칼로 흉기로 협박한 죄 이 한 건만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을 받았는데 명문대생이고 또 이제 초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양형 기준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행위를 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범으로 취급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특수 협박 한 건만 기소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벌금 300만 원만 선고받고 끝난 벌금 겁니다. 300만 원.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사실 변호사비로 막 1,000만 원 이상 쓰고 또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벌금 300만 원 내고 이 가해자분은 이제 사실상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이 데이트 폭력 처벌이 좀 어려운 게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어떤 정서적 통제 행위도 굉장히 많이 행해지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회사나 학교를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뭐 원하는 사과의 말을 듣기 전까지 뭐 전화를 못 끊게 한다든지 뭐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전화를 계속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 전에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게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네.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네, 그래서 결국에 뭐 한 8만 원 정도의 벌금이 대다수가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 성폭력 피해도 사실 많아요. 애인 간에 원하지 않은 뭐 성관계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거의 기소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연인이니까 너네 당연히 뭐 여행도 가고 성관계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전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피해라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불기소 사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하도 강제로 하다 보니까 피임 도구를 이제 여성분이 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너가 성관계를 동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기소가 안 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 그러니까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 굉장히 내밀한 문제인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호소할 때 뭐 쓰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형 기준에 반영이 돼가지고 불기소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데이트 폭력 재범률이 높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듣긴 해요. 제대로 네. 처벌을 안 받으니까 사실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네. 이 재범률이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75.5% 정도고요. 또 다른 조사에 보면 이제 가해자 중 5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 또 범행을 저지른다는 1년 이내요? 네네 결과도 있어요. 이게 재범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고가 어려워요. 신고를 근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 받는 게 처벌이 뭐 벌금형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남성은 보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많은 누가- 정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보복하기도 쉬운 네, 상대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신고를 어떻게 너가 뭐 감히 신고를 해? 뭐 이러면서 다시 보복 피해를 하면 여성은 또 다른 피해를 신고를 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숨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악순환이 된다. 네. 추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어제 또 연속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고 보시죠. 지난 7월 어느 날 자정 무렵 닫혀있는 가게 유리문을 한 남성이 망치로 힘껏 내려칩니다. 문을 깨고 들어온 남성은 망치를 손에 든 채 여자친구인 선영 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제 방에 가면은 이 구멍이 지금 한 6군데인가 7군데가 그렇게 뚫린 거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걸 치는 거예요. 맞아서 뇌진탕 꺼지고 왔었잖아요. 헤어지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날 김에서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경찰에 연행된 남성은 몇 시간 뒤 바로 풀려났고 선영 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자에 가발까지 쓰며 얼굴을 숨긴 남자친구가 전기 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자신을 왜 고소했냐고 화를 내며 선영 씨의 팔과 손, 목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만 해도 참 다들 기적이라 하니 심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지금 잘못돼 이게 감각이 없어요. 매일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혼자 뭐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폭행을 당한 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폭행을 하면 얼마나 더 트라우마가 크겠습니까? 네. 보호 조치는 지금 그럼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여성분의 좀 사연이 좀 기구한데요. 이분이 이제 이 5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하고, 예, 그리고 원치 않는 뭐 성관계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용기를 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보복이 무서워서 이제 용기를 못 내다가 주변 설득을 통해서 이제 그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근데 바로 그날
찾아와서 가게에 가서 유리문을 이제 망치로 깨고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이 이 남성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풀려났거든요.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 여성분이 이제 오는 걸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목을 또 조른 거예요. 아유. 근데 그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다시 또 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주 뒤에 다시 또 변장을 한 거죠. 이제 단발 가발에 뭐 아유. 이제 검은색 이제 분장까지 하고 찾아와서 이제 칼로 흉기로 이제 8차례 정도 이제 찔렀는데 뭐 팔꿈치에 이제 막 칼 쇠 조각이 박히는 막 그런 피해도 입으시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피해가 네. 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첫 번째 유리창 그 행패를 부렸을 때 바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셨어요, 경찰에. 근데 이제 경찰이 사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 조치도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일반 범죄 피해자와 같은 그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계 모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SOS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누르면. 네, 꾹 누르면 신고가 바로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후 신고 조치지 그렇죠. 사전에 예방 그렇죠. 조치는 아니거든요. 예방은 아니죠. 네. 네. 그 심지어 근데 이 여성분이 당시 이제 흉기 습격을 받았을 때 그걸 3번이나 눌렀는데도 경찰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날 이제 임진강에 물난리가 나서 경찰이 다 그쪽으로 출동을 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또 못 오시고 사실상 이제 신변보호 조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수사기 이게 사실 헤어지고 싶어도 잘 아까도 뭐 2년 동안 노력하셨는데 안 된 거고 또 신고를 하고 가면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폭력하면 이제 어떤 인식이 있냐면 가정 폭력과 달리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왜 맞고 왜 계속 사겨?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다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지면 끝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통념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도 좀 일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냐면 뭐 이제 폭행을 신고하면 너가 맞을 짓을 해서 아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을 들은 분도 있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2차 가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가정폭력도 그랬어요. 부부간의 폭력이라는 게 예전의 인식으로는 가정폭력 자체도 폭력이 부부간에 있는 거는 야 맞을 뭐 이런 일이 있었겠지 오죽하면 뭐 이러면서 그냥 사실 뭐 그냥 아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인데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점점점 쌓여서 가정폭력 특별법 만들어지고 그런 게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사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뭔가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앞서 그 고소를 취하 안 하신 그 여성분도 사실 경찰서까지 갔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날이 창창한 그 전 남자친구의 앞길을 망칠 셈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앞날을 막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고소까지 뭐하러 하냐. 고소만 하면 너 뭐 당신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식의 심지어 뭐 그런 설득까지 당했고요. 그 통계에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이 경찰이 이제 신고를 하면 사소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합의를 종용하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취재 하시다 보면 해외는 어떨까 이렇게 좀 알아보시게 되잖아요. 해외는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해외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제 범주화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여성 폭력의 큰 범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그 인티밋 파트너 바이런스 해가지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이렇게 해서 처벌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94년에 여성폭력 처벌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그 피해를 당하면은 바로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게끔 가해자가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다수의 주에서 의무 체포제라고 해서요. 그 폭행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게끔 하는 그런 또 더 강한 그 규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게 이제 클레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9년에 클레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이제 살해됐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클레어법인데 뭐냐면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전력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연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제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 없이 뭐 정서나 학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괴롭힘 이런 것만으로도 5년 최대 5년 이상의 그 징역을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법도 있습니다. 네. 이번 취재하면서 사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듣고 취재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취재 기자로서 이제 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자체가 뭐 한두 해 거론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도를 많이 해드렸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처벌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제가 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7월 달에도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데이트 폭력 피해자 친구분이 이제 올렸는데 그 여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또 불법 촬영 또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 남성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지워줄 테니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또 피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 호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고, 예, 그래서 관련 처벌이나 이런 것들 규제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이제 관련 문제가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셨는데 요한님께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네. 댓글 남겨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데이트 폭력 꼭 조만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큐시트 산책의 노래패 기자 나오셨습니다. 되게 심각한 주제. 저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김유성 기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이제. 네. 아니 오늘 사실 뭐 노벨 화학상 발표가 오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죠. 서울대 석좌 교수인 현택환 교수가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못 받으셨고 이마누엘 사탕티에라는 분하고 발음이 어려운 여성 과학자 두 제니퍼 분이. A 두두나라는 네. 그 과학자 두 분이 네. 유전자 가위 관련해 가지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노벨 요맘때쯤에 이제 노벨상 발표하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한국 후보가 거론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죠. 큐시트를 엎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비용 기사가 네. 쫙 올라와 있었거든요. 오늘 예비 기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킬됐네요. 네네. 아니 또 기회가 있겠죠. 예. 네, 훌륭한 업적을 세우시는 과학자분이니까. 네. 네, 꼭 우리나라도 이제 타기를 과학 분야에서 한 번도 못 탔잖아요. 네. 자,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은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로 늘었어요. 지금 114 이름표 명. 바꾸라고 공윤성 기자님 듬직하게 생기셨네요. 크라이시스님이 오늘은 일단 넘어가 보자고 언제 눈치채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눈치를 빨리 채셨어요. 오늘 3자릿수가 됐는데 사실 뭐 연휴 끝나고 이제 이게 얼마나 늘어날까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아직 그렇게 뭐 확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해요. 국내 감염이 94명이고 사실 뭐 이제 그 가족들이 연휴 때 이제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소규모로 나오기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 전북 정읍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많이 나와가지고 70여 분 정도가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했는데 아무튼 뭐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가져온 소식은 조성길 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네. 그 어제 이제 뭐 망명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온 걸로. 사실은 이제 이 취재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나세훈 기자가 하고 있었는데 좀 뭐 일본은 이미 놓쳤지만 저희가 굉장히 그 내밀하게 취재한 부분을 오늘 뉴스에서 계속 공개할 거예요. 네. 저희가 왜 계속 추적하고 있었으나 보도를 신중하게 하는지도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회사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외교 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참 뭐 기사를 볼 때는 무슨 첩보 영화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단독 기사인데 네. 이틀 전에 그 제가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그 미술대전. 가족 잔치 됐던 미술대전.
이유경 기자가 그 이후에 그 심사위원회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수상작을 미리 건네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봉투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담아서 이게 준대요. 이거 뽑으라고 그냥. 이걸 뽑으라고. 정말 생생한 고백인데 이유경 기자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 모시려고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예약. 이유경 기자는 굉장히 그 프리데스크 출연을 많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몇 차례 사실 여기가 보도국 기자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 오면 선물도 하나씩 주시잖아요. 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유경 기자가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기획 기사를 쓰면 거기 올 수 있다. 근데 정말 드디어. 좋은 기사를 써서 오게 됐는데 정말 그 어려운 거를 이유경 기자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자리에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꼭 나오시길. 출연 예고. 출연 예고. 네. 자,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 얘기인데 중고차. 네. 중고차 1년에 몇 대나 거래되는 줄 아세요? 지금 뭐 신차보다는 좀 적지 않겠습니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작년에가 254만 대. 그러니까 신차보다 1.4배인데 그 시장에 이제 현대기아차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완성차 업체가 왜 중고차까지 들어가느냐? 그러게요. 근데 원래는 이 중고차 판매업이라는 게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가지고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되는 업종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6년이라는 시한이 끝나가지고 작년에 끝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풀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경쟁력 뭐 이런 이유로 이게 약간 풀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생긴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첫 차가 중고차였는데 되게 고심했거든요. 잘 모르니까 이 차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주변에 엄청 그런 얘기가 물어봤었어요.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현대기아차의 논리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이 왜 어떤 밥그릇까지 뺐느냐 이런 논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네, 맞아요. 저희 조윤정 기자 여기 출연 제가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의 기사를 대부분 더 많이 이렇게 알려드릴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겁니까? 조윤정 기자가 네. 또 심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18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안 할게요. 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밀당 수준이 네. 이거 거의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식적인 연애 좀 해보셨어요. 그러네요. 저는 북한산과 연애하고 있습니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